번역 일감 받는 법 힌트 VOD 3편입니다. 합격하는 이력서의 결정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합격하는 이력서의 결정타, 그 내용과 다 직결되는 내용인데요. 영문 이력서 왜 써야 되나? 그럼 영문 이력서에 무엇을 써야 합격하나? 합격하는 이력서들의 특징은 뭔가? 이런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이번 영상도. 영문 이력서 왜 써야 되나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번역료를 제대로 받기 위함입니다. 번역료 중요하죠? 번역료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 이력서를 쓰는 건데 간략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번역을 처리해야 되는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고객입니다. 요거를 영한 그리고 한영 번역, 하여간 둘 중에 하나 요거 아주 굉장히 번역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일감 맡길 때 어디에 맡길까요? 보통은 번역 에이전시에 맡기는데 번역 에이전시가 국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 번역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들은 대규모의 대형 번역 에이전시에다가 보통은 일을 맡깁니다. 이들의 이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보통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번역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구글에 검색을 조금만 하시면 한 10군데 정도는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의뢰를 할까요? 이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니고 보통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냐. 글로벌 에이전시에 한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수많은 번역가들이 이 번역가 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의뢰를 받으면 공고를 띄워버립니다. 이메일로 싹 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가 되는 번역가에게 우리 요로조로한 거 있는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요 일감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일감을 받아서 번역가에게 일감을 의뢰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 에이전시는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번역가가 일감을 받는 게 이게 이제 보통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 글로벌 에이전시에서 한국 번역가에게 일감을 준다고 했죠. 근데 요 번역가가 일을 참 잘해. 그래서 일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요런 경우에 에이전시를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경우가 국내 에이전시를 차리시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국내 에이전시에서 또 한국의 번역가를 구인하게 됩니다. 지금 과정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죠. 그럼 하청에 재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번역료가 50%로 줄어들어요. 원래 번역가가 받게 되는 번역료의 비율을 100%로 봤을 때 한 번 더 하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50% 정도다. 이거보다 더 낮아지거나.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고객이 일감을 맡길 때 대규모 에이전시, 글로벌한 에이전시에다 일감을 맡기는데 그 일감을 받아서 국내 에이전시에서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업체, 한국 업체와 거래를 하면 번역료가 반타작이 난다. 근데 이게 비단 한국 업체와 다 일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많죠. 그런 국가들에서 의뢰하는 그런 일감을 받았을 때도 유사한 이 상황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번역료가 100원인데 요게 50원 또는 30원, 40원, 20원, 10원 이렇게 점차 가격이 후려쳐지는, 많이 깎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장단점은 내가 영한 번역가라면 그리고 이제 한영 번역도 해낼 사람이라면 굳이 저는 내 번역료를 깎아가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가장 좋은 건 최종 고객과 직거래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초보 번역가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고 번역가 지망생, 초보 번역가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 업체, 제가 말한 해외 업체 기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업체와 요렇게 거래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요 깎이는 번역료가 최소로 줄어드는 단계거든요.
이 에이전시랑 같이 일을 하면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와 일을 하면 얘네가 알아서 영업을 하고 알아서 일감을 가져다 주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때문에 난 정말 번역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청이 하청을 받는 구조는 되도록이면 피하셔라. 얘는 요 구조로 오래 생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리담에 해야 되는데 요즘 그 기법이 먹히지 않아요. 기술 번역, 그 기계 번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영문 이력서 오케이 중요하다는 거 대충 알겠습니다. 뭘 적어야 될까요? 영문 이력서에는 뭘 써야 되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요거 하나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어요. 고객이에요. 고객이 내가 이력서를 딱 제출했습니다. CV 영문 이력서 만들었어. 이러저러 어떻게 힘들게 잘 만들었어. 나의 이력서를 보고 나서 고객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번역가 지망생 가능성 있는데? 또는 이 초보 번역가 가능성 있는데? 우리 분야 내가 IT, 마케팅, 금융, 법률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겠지만 우리 주제를 맡기면 지금은 좀 떠듬떠듬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아. 가능성이 보이는데? 라고 느껴지게끔 영문 이력서에 써줘야 됩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느끼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학력, 그리고 내가 요즘에 받고 있는 그런 교육사항, 그리고 앞으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들이고 있는 노력,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력서에 써주시라 이런 말씀인데요. 내 이력서를 봤을 때 중요한 거 고객이 가능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한번 시켜볼까? 번역 테스트 한번 줘볼까? 이 가능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상 번역을 하시는 분인데 기술 번역가로 전향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영상 번역가로 경력이 이러저러한 게 있어요. 요거를 내 이력서에 쓰면 기술 번역가로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요. 기술 번역가. 근데 영상 번역가로 커리어 쌓으신 거를 기술 번역가의 내용으로 담으시면 다시 영상 번역 일감이 들어옵니다. 내 이력서를 보게 될 고객이 보통은 번역 에이전시인 경우가 많아요. 번역 에이전시는 다양한 일을 같이 처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상에서 기술로 확실하게 전향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번역했던 이력은 최대한 적지 않으시고 기술 번역가로 딱 보여지게끔 프로페셔널한 기술 번역가 지망생으로 보이게끔 이력서를 새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이력서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합격하는 이력서의 특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이게 뭐야?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주 쉬워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고객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 이력서를 두고 내 이력서를 고객의 관점으로 볼게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쫑긋. 고객이 찾고 싶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귀가 쫑긋 이렇게 귀가 커져 있어요. 고객이 듣고 싶은 내용이 내 이력서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내 이력서에 적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로라가 만약에 한번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요. 로라가 개인 셰프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라의 삼시세끼 요리를 해주세요. 개인 셰프를 고용하는데 로라가 좋아하는 요리는 가정식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식이어야 돼요. 한식 가정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궁중 요리도 좋아합니다. 취향이 이래요.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이 로라가 찾고 있는 이 요리사의 조건이 이런 것들은 만족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양식 셰프 철수 씨가 있어요. 철수 씨가 로라에게 고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 마음에 들으니까. 근데 이 철수라는 셰프는 양식 전문 셰프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라가 찾고 있는 한식 셰프와는 좀 결이 다르죠. 그렇다면 철수 씨는 이력서에 뭐라고 써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로라가 찾고 있는 한식 요리를 앞으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다. 아니면 한식 요리에 대한 내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한식 요리 관련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궁중 요리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궁중 요리도 앞으로 궁중 요리를 만들 수도 있겠네 라는 가능성을 이 이력서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번역가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내 이력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찾고 있는 그 요리사에게 요리사 자질에 위배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이력서나 이런 데서 또는 이 사람의 됨됨이에서 이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요리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위생 개념이 없다거나, 그리고 개인 요리사로 고용이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거를 서로 약속한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아주 제멋대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수시로 막 잠수를 타버려요. 연락이 안 돼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번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번역가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다 프리랜스 형태라고 개념을 봐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일감을 주고 돈을 받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좀 힘든 일을 맡기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끝내더라, 아니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 라는 인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번역가의 기본 자질, 이것에 의심받을 만한 내용은 내 영문 이력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내 합격하는 이력서의 특징이 고객이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을 구할 때. 당신은 내가 찾고 있는 그 인재가 맞습니까? 라고 고객이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인재가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이 이력서에 내가 지금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합격하는 이력서는 고객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저기 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이력서가 합격하는 이력서입니다. 답변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라가 또 요리사로 예를 들어본다면, 로라가 파티 여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해요.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20명씩 초대한다고 합니다. 20명씩 막 초대해가지고 파티하고 음식을 막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리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대량 음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요리사여야겠죠. 그런 요리사를 찾으려고 이력서를 보니 이력서에 고객이 궁금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기 이야기만 줄줄줄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식 1년 배웠고요. 중식 6개월 배웠고요. 양식 3개월 배웠고요. 지금은 아시아 음식 배우는 중이랍니다. 내가 지금 고객이 궁금한 내용은 없어. 자기 얘기만 계속 써져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굉장히 갸우뚱하겠죠. 갸우뚱하면서 내 이력서를 오래 붙들고 있어주면 차라리 굉장히 감사한 케이스입니다. 고객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고객 갸우뚱할 시간에 내 이력서를 그냥 확 제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궁금한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이력서가 합격한다. 고객의 질문이, 그럼 고객이 뭐가 궁금한지 내가 어디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번역가 구인 공고에 우리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고객님이 궁금한 질문이 구인 공고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자세히 읽으시면서 이 구인 공고를 읽어보니 이런 인재를 찾고 있구나 라는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 번역 이 분야로 번역 일감을 받으시려면 당연하죠. 이 기술 번역 실력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실력만 준비해서는 데뷔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력 준비하면서 데뷔하는 이 전략,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번역 실력을 준비하실 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술 번역반 개강하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기술 번역반에서 번역 실력을 준비하시는데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 데뷔 전략, 데뷔 요령, 기술 번역가 요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특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은 제가 이거 안내해 드린 그 이메일에 나와 있다시피 번역 일감 받는 법 특강입니다. 여기에서 데뷔 전략 요령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대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방법을 안다고 이걸 다 합격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장애에 또 걸리시더라고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던지 간에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초짜 지망생이거나 초보 번역가이거나 아니면 이제 경력을 좀 쌓기 시작했거나 경력이 2, 3년차 됐거나 경력이 5년차, 8년차 됐거나 여기 다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특강에서 나눠드립니다. 마지막 편 4편에서는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번역 일감 받는 법 특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다뤘는데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의 메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